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미래포럼 강일준 회장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미래포럼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기술 및 규제과학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구와 토론하는 학술단체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므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인체 적용 시험, 식약처 개별 인정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과학적 이론과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회원사들의 니즈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과학기술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과학기술 아카데미에서는 기초과정, 전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기업 수요 맞춤형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23년도 올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전반에 걸쳐서 의학 통계 기본 개념과 기능성 내용별 바이오마커, 또 분석 사례 등 기능성 원료 개별 인정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 아카데미 주제는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활용 기초 통계이며, 그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인체 적용 시험을 위한 통계적 접근입니다. 고려대학교 홍지영 교수님과 바이오푸드 CRO이신 정세현 박사와 각각 발표를 하시겠고, 그 발표를 듣고 산업계 패널들의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자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기능식품 미래포럼 과학기술 아카데미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식품규제과학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홍지연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지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미래포럼 그 유튜브 채널이 약 260명 정도 구독자가 있다고 말씀을 방금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영상이나 이번 이제 강의 그리고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260명이 아닌 2,600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것은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활용의 기초 통계입니다. 제목을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적었는데요. 사실은 이 용어대로만 하면 임상 시험이죠. 그런데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특히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의약품이나 아니면 의료기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체 적용 시험하고는 공통점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체 적용 시험이라는 이런 또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발표할 이제 순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준비했고요. 이제 발표 후에 다양한 질의들 해주셔서 저희가 토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성 원료의 인체 적용 시험, 일단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거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원료에 대한 안정성과 기능성을 이제 한정하고 있는 거죠. 이 고시에서는 특히 제14조에 보시면 다양한 과학적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그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필드에서 매일 접하시고 매일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난관에 부딪히시고 여러 전문가들을 찾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체 적용 시험을 할 것이고 그것들을 과학적 근거에 맞게 제출하는 자료에 그
그 기준에 맞게 써서 우리 자사의 제품을 인허가를 받을 것인가, 예, 이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자료 중에 뭐 섭취 실태 조사라든지 다양한 조사가 있지만 인체 적용 시험을 하고 그것들을 결론을 지어서 보여주는, 즉 통계 자료에 대한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그 업체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또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인체 적용 시험을 했고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해석할 때 어떠한 다른 해석들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해석한 게 맞느냐, 이것들이 인허가 담당자에게 갔을 때 올바르게 적용하고 해석되고 인용될 것인가를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하기에는 한정된 시간이라서 저는 그중에서 그런 이 결과들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니면 통계적으로 해석된 자료들을 제출을 하실 때 기입하시거나 해석하셔야 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하기 위해서 제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식약처에서 작성 가이드도 상세하게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빨간색으로 제가 글씨를 좀 썼습니다. 바로 바이오마커의 유의적 변화 혹은 밑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기능성을 입증하는 통계 자료, 기능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라고 보시는 거죠. 즉 여기에서 키워드는 바로 유의적 차이나 변화겠죠.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체 적용 시험할 때 유의적 차이가 있게끔 만드는 시험 디자인, 패널 구축, 그리고 시험 방법과 기간 설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즉 인정 자료 제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입이 된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되죠? 리젝을 당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사례를 제가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통계적 의미함을 확인할 수 없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많이들 제출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P값이 0.05 이하인 자료를 이제 1차 평가 지표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제출을 하셨을 때 2차에 아무리 P값이 0.05 이하로 됐다 하더라도 심사관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은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 처리에 잘못된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 유의미한 것들을 잘 기술하셔야 되는 거죠. 유의미한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저희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체 적용 시험의 제출 자료에서는 이렇게 유의미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논문을 발표하실 때도 어떤 자료를 발표하실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 통계 분석 유의 사항은 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유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제 2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이 방법을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획이 실험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작위 배정이 되고 그 무작위 배정에서 맹검 혹은 맹검이 이래도 뭐 이중 맹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험 디자인이라며 신뢰성이 높은 실험 디자인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그래도 우리가 좀 유의미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 실험군을 디자인하는 단계, 무작위 배정을 하는 것들을 좀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인체 적용 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때 여기에 써 있죠. 무작위 배정됩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 모집을 무작위 배정을 하고 디자인을 잘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통계 분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의사항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인체 적용 시험에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거 내용보다 저희는 이제 제가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집단이 제대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면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통계에서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세 군 이상의 군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온 결과값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저희 학생들을 이제 좀 그냥 제가 통계를 어떤 데이터를 주고 통계 결과를 가지고 오라 할 때도 평균차 그러면 무조건 t-테스트 해옵니다. 예, 우리가 t-테스트라는 거는 두 개의 집단의 평균차를 비교하고 거기에 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군이 3개 이상이 됐을 때는 분산 분석인 아노바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노바 테스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규성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정규성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며 크루스칼 왈리스 방법들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많이들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아노바 하시면 통계적으로 평균차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그렇다면 그것이 유의미한지까지도 검증하셔야 되겠고 검증의 방법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노바나 크루스칼 방법에 의해서 군별로 차이가 좀 있는 평균값을 가졌다면 말씀드린 대신 사후 검정을 하셔야 되고 사후 검정에는 뭐 투키, 던넷, 던칸, 몬페로니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처음에 설정된 군의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건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반복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3회 이상 두 집단 혹은 세 집단에게 시료를 투입을 하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럴 때는 기존의 3군 이상이라고 무조건 아노바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나 GLM이라고 하는 그 통계적 방법을 즉 반복 측정한 것들을 반영한 그 기간까지도 반영한 것들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은 뒤에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기술 통계적인 것들을 좀 반영할 것인가? 제가 오늘 의뢰받기로는 오늘이 1회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가 좀 있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좀 기초적인 걸 갖고 왔습니다. 기초적인 거라고 하면 바로 저희가 그럼 통계란 무엇인가부터 좀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통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입니다. 즉 통계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이라도 그것들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면 통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숫자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큰 숫자 작은 숫자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정한 체계라는 것은 그 수치를 모으는 과정도 일정해야 되겠고요. 그것들을 계산해내는 방법도 일정해야 되겠고요. 계산한 것들을 해석하는 그 정의도 일정해야 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통계학자 분들이 그런 일정한 체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저희는 그러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또 프로그램처럼 사용하기가 용이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수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계는 수학이라서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통계는 저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 자체가 이 스테터스라는 국가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죠. 우리 국민이 인구가 몇 명인지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얼마 있는지 병사는 몇 명을 쓸 것인지 이런 거를 추산하기 위해서 일정한 체계를 만드는 거고 있죠. 그런 것들로 발전한 통계는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 시험에 나온 이 결과들, 즉 과학적 실험의 결과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과학적 수치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계를 인체적용에 적용해 보시면 바로 저희가 인체적용한 실험들을 일정한 체계에 맞게끔 해서 숫자로 도출하셔야 된다는 것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이 일정한 체계를 지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뒤에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통계를 하려면 이제 변수라는 변하는 수입니다. variables라고 하는데요. 변수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변수들의 정의나 아니면 좀 용도를 좀 아셔야 뒤에 우리가 실험 계획을 할 때 이 변수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수는 속성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범주형 변수 그리고 연속형 변수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주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카테고리를 지어주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예, 남자와 여자를 구분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운동 1, 2, 3등. 등수만 구분하지 1 더하기 2가 3등이 되는 구조는 아니죠. 그런 것들은 바로 범주형 변수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저희가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BMI라든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사칙 연산이 가능한 변수들이 속해 있는 게 바로 연속형 변수입니다. 왜 이렇게 변수의 속성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저희는 임상실험 군을 설정을 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요인들 혹은 어떠한 변수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 실험들에 대한 결과도 변수로 봤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제가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를 다른 말로 질적 변수라고 하고 연속형 변수를 양적 변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변수에 대한 큰 카테고리와 그리고 이제 그 특징들을 짤막하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책에서도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분만 하는 거는 이제 졌다면 이 변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변수의 용도를 좀 크게 말하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기능성 원료를 섭취하게 하고 염증 수치를 보고 싶은 실험 디자인을 만약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독립 변수라고 하면 처치를 하는 연구자가 조정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즉 기능성 원료의 섭취량이라든지 뭐 섭취를 한다 안 한다의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즉 결과 변수,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인터벤션하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속 변수는 이렇게 기능성 원료를 먹은 다음에 나오는 염증 수치가 종속 변수가 되겠죠. 아웃컴 변수가 종속 변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이런 구분은 변수의 용도로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디자인을 할 때 많은 독립 변수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연령, 성별, 소득, 직업, 음주나 흡연, 기능성 원료의 섭취 유무 혹은 식이 섭취, 상황 이런 많은 독립 변수들이 있고 그걸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종속 변수는 바로 바이오마커 여러 가지죠. 혈중 지질도 될 수 있고 염증 수치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성 그 인허가를 따기 위한 목표가 되겠죠. 그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독립 변수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마지막에 3군 이상의 아노바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안코바 테스트 이런 거 하실 때 이 독립 변수들을 얼마나 공변량으로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수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독립 변수,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거의 형태는 범주형이냐 연속형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한 자료를 이제 이렇게 받았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를 이렇게 엑셀로 만약에 받았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술 통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니죠. 디스크립션입니다. 상세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통계,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임상통계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을 이제 통계 수치화하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게 이렇게 위에 보이시는 변수들이 즉 에이지는 우리가 몇 살 정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있고 성별은 어떻고 이렇게 여기 수입은 어떻고 이런 자료들을 쭉 조사했습니다. 자, 그럼 에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 집단이 평균 몇 살이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자료를 설명하는 건 너무나 쉬우시죠. 예, 그때 평균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전체 집단을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사칙연산이 가능하니까 연속형 변수겠죠. 예. 그런데 성별 남자는 1, 여자로 2로 했을 때 1, 2, 1, 2, 1, 2 더하고 나누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는 몇 퍼센트, 여자는 몇 퍼센트라는 빈도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범주형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어떠한 자료 형태로 내가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그 기술 통계, 즉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통계값을 가져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자료, 결과 보고서 쓰실 때도 저희가 마지막에 이런 분석 자료 외에도 기초적인 자료, 기술 통계 자료들을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 이런 자료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통계를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표값 혹은 빈도 이런 걸로 나타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통계에서 대표값을 나타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값을 나타내는 것들은 흔히 말하는 평균값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앙값, 즉 100명의 패널에게 평균값이라는 거는 100명의 패널에게 나온 모든 값을 더해서 100으로 나눈 값이 될 수가 있겠지만 중앙값, 즉 이 패널들의 값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가 되지 않은 그런 비모수 집단의 경우에는 평균이 오히려 이 집단을 대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두 150이라는 키를 가진 나라에서 갑자기 두 명이 한 뭐 300m짜리 이 키가 있는 이런 집단에서는 이 300m 때문에 평균의 값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대표값으로서 평균이 아닌 중앙값 혹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한 값이 있다면 최빈값 혹은 절사평균 등을 씁니다. 절사평균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평균을 재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술통계에서는 대표값을 정하는 게 평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통계 수치를 할 때는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대표값만으로도 이 집단을 대표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이 대표값이 어떻게 대표값을 기준으로 이 집단의 수치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같이 기입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같이 기입하는 게 보통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단에 대해서 이 집단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표값과 분산 정도, 퍼져 있는 정도를 항상 같이 기입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임체 적용 시험 결과 보고서에 항상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SD 혹은 SE를 기입하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계적인 약속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평균 쓰냐, 언제 중앙값을 쓰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외도나 첨도 혹은 정규 분포의 정규성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통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이런 분포의 형상들, 분포의 모양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평균만 가지고 오셨을 때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이제 통계 분석을 오늘 짤막한 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빈도 분석이라고 나왔습니다. 빈도는 그야말로 얼마만큼 많은 빈도수로 나오느냐, 즉 남자 여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남녀가 100명의 집단에서 남녀를 1, 2로 조사했을 때 1, 2에 대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퍼센트로 나타나겠죠. 빈도 분석은 바로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퍼센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남성이 45%, 여성이 55%인 이것을 이게 눈으로 보면 다른 수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검증을 카이제 거부를 검증을 해서 그 검증 수준을 P값이 즉 유의성이 0.05보다 이하로 나오면 남자와 여자의 구성비 빈도가 유의적으로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이 또 3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 3개 그레이드 A, B, C 이런 것도 분포로 나타내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카이 제곱을 검정을 쓰긴 하지만 이렇게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이라고 제가 따로 했습니다. 즉 그룹이 범주형이라서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그 그룹 자체가 서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운동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교차 분석, 그냥 빈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 랭크드 상관 분석을 하게 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명칭을 내가 어떠한 통계 방법으로 빈도 분석을 했다 할 때 이럴 때는 스피어만을 쓰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연속형 변수로 가보겠습니다. 샘플 웨이트 체중들을 구했어요. 여전히 집단은 100명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웨이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변수로서 하이트 구했습니다. 키도
키도 170, 171, 172 다 다른 수치가 나오죠. 이건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BMI도 뭐 23, 23.1, 23.2 이런 식으로 수치로 나옵니다.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즉 체중이 늘어나면서 하이트가 어떠한 양의 관계로 늘어나는지 음의 관계가 되는지 체중과 BMI는 어떠한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상관 분석입니다. 자, 상관 분석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변수 다 모두 연속형 변수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웨이트와 하이트의 관계를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상관계수는 R이라는 릴레이션 이라고 하는 R이라고 나옵니다. 이 상관계수를 가지고 이 상관계수로 나온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바로 P값, P밸류가 또 0.05인지에 대한 것으로 유의하다, 아니다. 즉 유의하게 상관성이 양의 상관성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샘플의 웨이트와 하이트가 그냥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하면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포 자체가 정규성을 띠지 않은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험하시다 보면. 그럴 때는 스피어만 상관 분석이라는 것을 하시는 거죠. 분석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상관계수를 기입하고 싶을 때 내 집단이 모수 집단, 즉 정규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시고 통계 방법을 동일한 상관계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피어슨을 쓰셨는지 스피어만을 쓰셨는지 기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상관 분석 외에 이제 여기까지는 기술 통계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기초적인 통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체 적용 시험에서 주로 결과는 그래서 기능성 원료를 투입했어. 그래서 우리 집단에 투입한 집단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인체 적용 시험에 주로 기입하시고 논문이나 제출 자료에 기입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듯이 종속변수, 독립변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아까 말씀드린 듯이 독립변수는 처치하는 거겠죠. 즉 기능성 원료를 섭취한다, 안 한다, 혹은 섭취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고, 종속변수는 마지막 한 개 나오는 거죠. 결과. 예, 바이오마커가 되겠죠. 아웃컴 같은 경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종속변수가 하나이고 독립변수가 하나인데 이 독립변수 안에 군이 두 개인 경우죠. 예, 독립변수 안에 군이 두 개입니다. 즉, 요 기능성 원료를 처치한 군과 처치하지 않은 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만 독립변수는 한 개인 거죠. 이거를 인터미션 한다는 독립변수는 한 개입니다. 군이 두 개일 뿐이죠. 자, 그리고 아웃컴은 뭐 계속적으로 저희가 염증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염증 수치가 바이오마커가 되겠죠. 그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요 두 집단이 이 기능성 원료를 섭취하고 일정 기간 후에 나온 염증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염증 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속형 변수겠죠. 평균과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 표준 오차로 기입을 해야 되겠고 그 차이가 P값이 이렇게 0.05 이하라면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이 기능성 원료는 이 집단에 대해서 유의한 기능성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집단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T검정, 스튜던트 T테스트를 합니다. 유의성은 이 P값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P값은 마지막에 한 번에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우리가 그 임상시험에 기본적인 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집단을 두 개로 안 하시죠. 3개 이상을 합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는 컨트롤 그룹이 있고 또 뭐 네거티브 컨트롤, 뭐 포지티브 컨트롤 아니면 케이스를 2가지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 그룹 자체를 어떻게 하실까요? 3군 이상으로 하시는 거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 2군만 평균값과 분산 정도를 비교했으면 됐습니다. 3군 이상이 되는 경우는 비교할 대상이 A와 B, A와 C, A와 D 비교해야 되겠죠. B와 C, B와 D 비교해야 되겠죠. C와 D 비교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군이 4개라면 비교해야 될 대상이 6가지가 생깁니다. 이거를 일일이 6가지를 단독으로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단독으로 요 T테스트 하나로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을 아노바라고 합니다. 아노바 테스트라고 하는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노바 테스트를 한 요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네 가지 그룹으로 이 펑셔널 머티리얼을 저희가 이제 인터벤션을 했습니다. 아웃컴으로는 염증 수치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A, B, C, D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P값을 안 올렸습니다. P값을 안 올린 이유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A와 B, A와 C, A와 D 이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면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노바 테스트 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사후 검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던칸, 터키, 샤페, 봄페로니, 던넷 등의 사후 검정 방법을 합니다. 거기서 사후 검정을 해서 P값이 0.05 이하로 나온 것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표 말씀드렸습니다. 요 표에 요 그래프를 표로 한번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A부터 D까지의 평균과 표준 편차값을 했습니다. 그런데 P-밸류가 전체적으로 0.02.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0.02, 0.05보다 작으니까 유의한데 어느 부분이 유의한지는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후 분석을 한 값들이 나오겠죠. 요거 이렇게 네 가지를 다시 사후 분석을 했더니 A와 B 사이에는 0.05라는 P, 즉 0.05보다 작은 P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로 쓰여진 부분은 유의한 거죠. 즉 A와 B, A와 C, A와 D. K 컨트롤 그룹과 각각의 그룹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BC와 BD, CD, 즉 케이스 1과 2의 차이는 없는 거고 포지티브 컨트롤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체 적용 시험에서 이 케이스 컨트롤 집단에 비해서 이 케이스 집단은 둘 다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할 수 있되 포지티브 컨트롤하고 차이가 없는 거 보면 이 D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컨트롤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군 이상으로 된 집단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단순히 이 하나로 나오는 P밸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군간의 차이를 다시 나타낼 수 있는 사후 검정을 통해서 이 군간에서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이 차이가 있고 그 집단이 즉 기능성 원료를 섭취한 집단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점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로 쓸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후 검정 방법이 그래서 투키 던넷, 던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어요. 이 사후 검정 방법에 따라서 P값이 좀 달라지더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표본수가 작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표본수를 저희가 한 n이 30개 이하일 때는 이 사후 검정을 좀 조심해서 쓰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자체가 우리가 이 그룹핑 자체가 동일한 수, 동일한 정규성 혹은 동일한 객체들일 경우는 다른 방법들 사후 검정을 해도 되지만 서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사후 검정에서 좀 조심을 가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심사관들도 그때 이 동일한 집단 여부에 따라서 사후 검정 방법을 체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검정 방법들을 인체 적용 시험 이런 자료들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 전에 사후 검정하기 전에 실험하셨던 집단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검정 방법을 선택하셔야 실수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봄페로니로 검정을 하셔갖고 유의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투키 검정으로는 안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는 봄페로니 가지고 가서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인정을 받고 싶었었는데 이제 심사자가 보기에는 대상자 자체가 봄페로니가 아니라 투키로 검정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판정을 하신 거죠. 그럴 경우는 이 실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나 보완 조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고 이 보완을 한번 받았다 그러면 어쨌든 신뢰성에 조금 그래도 타격을 입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집단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시기를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제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3회 반복을 한다고, 뭐 3회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능성 원료를 투여한 집단과 투여하지 않은 집단을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섭취 시작한 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쭉 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두 집단이라서 단순히 t-테스트를 할 것이냐, 혹은 집단이 뭐 3개 이상이라서 아노바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 측정에 대한 값들도 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유의성은 여전히 0.05를 기준으로 하는 p-밸류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라는 거는 믹스트입니다. 뭐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거겠죠. 여기서 믹스트라는 거는 이 두 가지의 효과들을 고려하시라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효과들을 고려하는 게 바로 랜덤 효과, 고정 효과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결과를 판정하거나 해석을 하시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집단이 있습니다. 두 집단에 대해서 4번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반복 측정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음주 상태에서 간 기능 효소 ALT 효소 수치를 측정한다고 제가 예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측정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과 이 집단 마지막에 나온 간 수치의 평균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이게 6개월이냐 3개월이냐 9개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 측정을 하시고 임상시험에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실험 디자인을 설계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에이지와 비지트, 에이지, 타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결과를 예전에 했던 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것들로 저희가 이제 그 통계 수치 P값을 이제 받습니다. 에이지 뭐 비지트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거 저희가 시간을 반영했죠. 시간에 따라서 요 아웃컴 AL 효소의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가 아니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p-밸류로 나타내라라고 보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1, 2, 3, 4라고 쓴 부분을 여기 밑에다가 해석을 부분을 좀 썼습니다. 자, 그래서 P값이 0.49, 0.05보다 상당히 크죠.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시간에 따라서 효소 수치 변화는 없다, 두 군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에이지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지.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시간이 일정할 때 이 두 군간의 그 나이에 따라서 효소 수치가 다른가라고 좀 본 디자인입니다. 본 통계 방법입니다. 여기에도 0.05보다 크므로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별표가 있는 거 보실까요? 타임. 타임에는 차이가 있네요. 즉 뭘까요? 에이지를 고정시켜 놓고, 그렇다면 시간의 차이에는 차이가 있을까? 3개월, 6개월, 9개월에 이 두 군간의 효소의 수치의 차이가 있을까를 보신 거죠. 그랬더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언제 차이가 있을까? 3개월, 6개월, 3개월, 9개월, 3개월, 12개월을 비교했더니 3개월과 6개월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데 3개월과 9개월 차이에는 차이가 있군요. 3개월과 12개월에는 차이가 있군요. 그러므로 이 기능성 원료는 적어도 음주 상태에서 간 수치의 효소의 기능은 3개월 9개월, 즉 9개월 6개월까지는 아니고 6개월 이상 9개월부터 차이를 보인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체 적용 시험에서 지금 이렇게 이 반복 측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전 단계까지만 해도 또 적용성을 평가를 받으셔서 이제 인허가를 받으시지만, 인체 적용 이 반복 시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조심하실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즉 반복 시점을 하셨다는 거는 반복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는 이런 선들을 좀 범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의성을 사실은 뭐 에이지나 이런 걸로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타임으로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반복 실험을 한 이유가 그 이유이기 때문에 타임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타임에서는 유의성이 없는데 그 전에 에이지 같은 거에 유의성을 갖고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실험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고 공개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반복 실험을 하건 혹은 뭐 3군이건 2군이건 계속 P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의적, 저희가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쓸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성이 있다 아니면 군간 유의성이 있다라고 말했고 그 유의성을 계속 제가 P값으로 0.05 이하여야지만 유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P값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냥 나오는 이 수치가 P값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P값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짧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기술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남녀의 차이를 봤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를 두고 P값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P값을 나타내고 뭐 0.05보다 작은지 큰지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봤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 P값을 보고 남녀의 차이가 뭐 하이트와 웨이트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시고 P값만 보고 판단을 하시죠. 바로 P값이 바로 통계적으로 유의성, 시그니피컨스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되는 범위가 있겠죠. 그 기준을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 0.01보다 작은 경우, 0.001보다 작은 경우로 약속한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사실은 이 약속의 태생을 밝히며 되게 저희가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허무한데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수학자들이 모여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허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P값을 언제까지 0.05로 바라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규제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0.05 와는 조금 다른 조금 유연한 P값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의 약속은 저희가 0.05, 0.01, 0.001입니다. 그럼 도대체 P값이 뭔가? 이 P값에서 P밸류에서 P는 probability입니다. 확률입니다. 확률이라는 건 뭐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그게 10번이 됐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뭐 이렇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죠. 네,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게 P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치를 100%의 그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수치 B로 그냥 나타낸 거죠. 그러므로 수치 B로 나타내는 이 수로 나타낸 것이 0부터 1까지의 확률 분포를 갖게 되는 값입니다. 즉 P값은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유독히 그 값 중에서 우리는 0.05, 0.01, 0.001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요 0.05라는 것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0.05보다 적다. 그러면 사실은 100번 중에 5번은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100번 중에 5번이 기준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실험에서는 인체 적용 시험이나 아니면 과학적 근거에서 0.05를 어떤 일을 도대체 기준으로 또 삼아야 될 것이냐 이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라는 건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동전의 앞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뒷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것은 이제 통계적으로 저희가 가설을 세우는 거로 말씀드립니다.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귀무 가설입니다. 어떠한 것이 발생했을 때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없음을 가정을 하고 그게 일어날 확률이 100번 중에 5번보다 작은 겁니다. 즉 대조군과 실험군이 같을 확률이 대조군과 실험군을 100번을 실험을 했는데 수치를 봤는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봤는데 95번을 기점으로 95번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5번 이하는 이게 서로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대조군과 실험군이 차이가 있다. 어떻게? 의미 있게. 그래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0.05보다 작다. 우리가 그 통계 그 결과에 별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100번 중에 5번보다 작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죠. 즉 규모 가설이 기각될 확률, 대조군과 실험군이 같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러므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00번 중에 5번이 이하로 나온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을 확률이 95% 신뢰적이다라고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95% 신뢰 구간 그러면 100번 중에 5번이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차이가 난다는 거는 100번 중에 1번이겠죠. 99% 신뢰죠. 그거는 바로 P값을 0.01보다 작은 경우겠죠. 더 깊숙한 신뢰 구간은
1000번 중에 한 번이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99.9%의 신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P값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에게도 한 3번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P값이 우리가 단순히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나오는 이 유의성을 판단하는 그냥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P값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P값은 우리가 이렇게 정규 분포의 선에서 나온 값들을 기본으로 합니다. 저희가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양쪽이 대칭적인 이런 값들의 분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규 분포를 말씀드린 것은 여기가 P값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통계적으로 해야 되는 유의성 검증에서 그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값 외에도 이 정규 분포 혹은 표준 정규 분포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인체 적용 시험할 때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내포되어 있는 뜻들도 조금 판단을 하시라는 차원으로 제가 그 참고적인 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활용의 기초 통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개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Q&A 시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